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한글날 대체 휴일이지만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문을 엽니다. 어젯밤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본선 주자를 확정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이게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긴 이재명 후보가 됐는데요. 자, 문 대통령의 지명 축하 메시지도 나왔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을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한편 이낙연 후보의 필연 캠프는요, 무효표 처리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이 불복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대권을 향한 각축전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한글이라는 고유한 문자 체계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자부심도 기꺼이 누려야겠죠. 아름다운 우리말을 이 싸우는 데만 쓰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이 세종대왕이 보시면 정치권 언어에 대해서 호통을 치시지 않을까 심히 저어되기도 합니다. 자, 청취자 본부장님들은 이 아름다운 가을을 삶 속에서 멋지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최종 4인으로 결정된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그리고 국제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늘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편하고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을 포함해서 총 5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은 입을 좀 크게 벌려야겠습니다.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리는데요. 뉴스들이 굵직굵직하죠.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체 휴일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박 기자님 대기실에서 육아에서 해방돼서 좋아요. 따님이 듣지 않고 계시길 바라고요. 자,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선 주자로 확정은 됐는데 오늘 대부분 기사들이 자, 힘겹게 확정됐다, 아슬아슬하게 됐다, 턱걸이로 됐다, 뭐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자, 어떻게 우선 팩트 정리해보죠. 어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마지막 순회 경선이 진행됐죠. 서울 지역 경선이었는데. 박 기자님 가셨죠? 네, 현장에 갔었는데 서울 지역 경선에서는 51.45%를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위인 이낙연 전 대표 36.5% 득표를 큰 표차로 이기면서 대선을 이어갔어요. 그간의 분위기가 비슷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쭉 보였던 추세가 반영이 된 걸로 해석이 되고요. 하지만 바로 이어서 발표된 게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예요. 24만 8천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투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62.37%를 차지했어요. 이낙연 후보가. 그렇습니다. 62% 이상.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28.3%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를 했고요. 이 결과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그동안 여러 캠프 얘기나 아니면 언론 얘기를 좀 들어보면 50% 중후반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간신히 50.29%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0.29% 차이로 턱걸이로 과반을 넘겨서 후보로 선출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어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그냥 관성적으로 한 과반 정도 이재명 후보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기자들도 많이 했고 현장에 있는 지지자분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렇듯 기호 1번이 이재명 후보였으니까 서울 경선 결과 50% 넘게 나오니까 환호하는 분위기였는데 바로
이어진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 28.3%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렇겠죠. 현장에서. 한쪽은 제가 보기엔 정말 탄성. 그렇습니다. 한쪽은 한숨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이 후보 지지자들 그쪽에서는 네. 정말 우레와 같은 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62.37%. 아니 그래서 그동안 네. 뭐 대장동 의혹이 한참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뒤덮고 한 다음에 직후에 우리 호남 대첩이라고 부르던 때 전남 광주에서 네. 두 후보가 박빙이었던 적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낙연 후보가 더블 스코어 차이로 그것도 20만 표 이상 큰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국에서 모집한 선거인단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더블 스코어 이상의 격차가 날 수 있는가. 그래서 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정확한 해석을 다 못 내리시더라고요. 김준일 대표님. 그 이유는 뭡니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이게 지금 공개돼서 그렇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추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먼저 3차 선거인단을 모집한 게 9월 1일부터 14일입니다. 추석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예, 9월 1일부터 14일 한참 전이에요. 네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차 선거인단 발표가 있었고 충청, 강원, 대구, 경북 여기 경선 결과가 계속 발표가 됐어요. 네네. 그런 다음에 9월 8일에 이낙연 후보가 종로 의원직 사퇴하겠다 던져고요. 9월 15일 날 통과가 됩니다. 그게. 네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이때 결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계속 밀리는 거를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결집을 했다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정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1차하고 2차에 소위 말해서 조직적인 권리당원들이 대거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조직적 권리당원은 그때 네, 이제 화력을 모은 거죠 이미. 근데 이제 3차는 좀 더 개인 중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미 할 사람들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애시당초 이낙연 후보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투표를 하는 날을 봐야 돼요. 네네. 2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1차, 2차, 3차 투표율이 다르죠. 투표율은 1차 77, 2차 49, 3차 74. 그러니까 네. V자를 그랬어요. 떨어졌다가 네, 하고 이재명 후보가 가져간 거는 1차, 2차 비슷한데 3차만 지금 바뀐 거잖아요. 뭐가 있었냐면은 2차 같은 경우에는 9월 29일부터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9월 26일 날 곽상도 아들 50억 네, 퇴직금이 네.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측의 이야기가.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에 사람들이 갖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투표를 한 건데 자, 10월 6일부터 3차가 진행됐거든요. 10월 3일에 유동규가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들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투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세 번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안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심리를 이낙연 후보 측이 파고들었다. 계속 이를테면 서른 의원이 구속될 수도 있다. 후보 낙마할 수도 있다. 본선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이 정도 열심히 투표를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네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야 이거 진짜 뭐 못 해보고 이거 못 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리스크 생기는 거 아니냐? 결선 투표까지는 가는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 표가 몰린 거죠.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다 같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야 어제 오늘 들은 해석 중에 가장 그럴듯해요. 네, 귀가 솔깃합니다. 원래 제가 그럴듯하게 합니다. 네, 분석이 그만큼 정확하다. 그리고 기간 대비를 쭉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게 어제 갑자기 폭발하는 게 아니라 9월 초부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엎치락뒤치락 누적돼 온 표심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된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0.29% 차이로 승자와 패자가 갈렸으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럴 거예요. 한 55% 그럼 압도적 승리 뭐 이럴 수 있고 51, 2%만 돼도 괜찮은데 이건 너무 이제 3차 선거인단이 의외의 결과니까 지금 이제 아쉬울 수 있는데 이낙연 캠프는 더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제기한다 얘기가 어젯밤에 이미 나왔고요. 근데 송영길 당대표는 이의제기 어렵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선은 어제 이제 경선 직후에 기자들이 이낙연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하실 거냐. 승복하느냐. 승복 선언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다른 움직임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낙연 캠프에서 어제 긴급
회견을 했어요. 긴급 그 회의를 해가지고 정한 게 뭐냐면 당 선관위의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를 하겠다. 이걸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홍영표 이 공동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의 제기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냐 그 부분이 뭐 궁금하실 텐데 바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사퇴 이후에 무효표라 하면 그렇습니다.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제외해버리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선관위원장 말 들어보면 아니 이게 특별당부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거다. 그러니까 59조 1항의 사퇴자의 표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그 부분과 60조 1항의 개표 결과는 단순 합산해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투표하는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두 개에 따라서 한 거다라고 이상민 위원장이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낙연 캠프 입장은 뭐냐면 이 조항 그대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59조 1항에 보면 아니 이게 그 당시에 사퇴한 후보 그러니까 이 사퇴한 후보가 그때까지 얻었던 표를 무효표로 한다는 게 아니고 사퇴한 다음에 그 표를 무효표를 하는 거지. 그 어디를 봐도 이 문구 어디를 봐도 그동안 있었던 모든 표를 무효로 한다는 얘기가 없지 않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당에서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다. 선관위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퇴 전 표는 유효 총 투표수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렇습니다. 사퇴 이후에 그 후보를 찍은 표만 이거 우리가 흔히 사표라고 하잖아요. 선거해 보면 예를 들면 후보가 사퇴하고 X 했는데 거기 딱 찍으면 당연히 무효라고 하잖아요. 그런 소수표만 무효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만 무효다. 그거는 우리가 아는 바 당연히 무효인 거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니 이 대상이나 효력이나 범위 뭐 단어의 정의 이런 걸 치밀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선관위에서 어떻게 뭐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무효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나 정세균 후보에 대해서 이미 이제 후보로 뛸 때 받은 표를 모집단 총수 그 분모에다가 가산을 하면 달라져요? 과반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 49.32%가 돼요. 아슬아슬하네요.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원팀으로 가려면 정말 우리가 이 조항을 잘 해석해가지고 결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깊이 있는 분석의 김 대표님. 무효표 처리 어떻게 해야 옳은 거예요? 일단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해찬 전 대표가 만들었고 꽤 됐네요. 이낙연 대표가 그 뽑힐 때, 당대표가 될 때 그때 통과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대표하던 시절에 이거에 대해서 딱히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고치거나 그러려면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리고 경선 중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이미 좀 늦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본격하기 전에 나 이거는 죽어도 못 받겠다. 선수들은 이미 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과거의 민주당 사례를 보면은 예를 들면 2002년에 대선 경선 당시에 유종근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그거를 무효표 처리를 한 사례가 있고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유시민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그것도 무효표란 처리가 있고요. 사례가 있고요. 2012년에도 무효표 처리 논란이 있어서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사퇴한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인데 그것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경선 중도 사퇴는 없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무효표 처리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윤곽이 그 합의를 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년 전부터 이미 이거는 무효표 처리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어떤 합의였어요. 사실 일반적인 룰이 돼 있었다. 일반적인 룰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억지라고 보고요. 다만 지지자들은 그래도 마음의 승복을 못할 저렇게 계산이 저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최악이에요. 차라리 결선 투표를 가든지 차라리 압도적으로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이재명 소위 말하는 원팀이 되기에는 그러니까 뭐 다른 땅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야, 난 이번에 투표 못 하겠어. 뭐 이를테면 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최악이다 사실은. 그래요. 어제 저도 요거 결정되고 밤에 뭐 이제 여러 매체 기자분들이 전화 와서 어떻게 관측하시느냐 등등 나오는데 모여지는 초점이 자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어떤 산들을 넘어야 할 것인가. 과제가 산적해 있죠. 우선 당내 이재기 문제 또 이제 원팀으로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화합의 문제.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이 관련해서 내놓은 입장은 뭐냐면 이 당의 결정 따르겠다. 그러니까 상식과 원칙, 당원 당규에 따라 우리 당에서 잘 처리할 거라 믿는다. 당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순리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어떻게 풀어낼지 좀 봐야 될 거. 그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또 송영길 대표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도 당원 당규에 따라 운영된다. 그 말은 결국 지금 나와 있는 그동안 김준일 대표가 말씀하신 과거부터 해석되었던 그대로 그 당규를 해석해서 가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당원 당규를. 이낙연 캠프 쪽의 입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의 결정을 따른다라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뭐 이낙연 지지자분들 이낙연 캠프 쪽 얘기를 들어서 그럼 다시 결선을 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후보 입장에서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당의 좀 입장을 봐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김준일 대표가 분석하신 대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 권리당원과 대의원 이 표심과는 다른 게 관측이 됐단 말이죠. 특히 이제 일반 국민과 일반 당원들의 투표의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보여온 여론조사 흐름도 봐도 뭐 중도층이나 뭐 여성들이나 2030 세대에 대한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대장동 의혹과 합해서 중도층의 표심을 어떻게 공략할지 이걸 좀 많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 본선 주자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보니까 이 부동산 이 적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응징하겠다. 이런 또 강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전에도 이미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힘을 얻으려면은. 제가 그냥 뭐 아주 사견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을 하고 내가 얘기한 거는 최고의 이익 환수였다. 내가 한 건 성과고 치적이다. 성과고 치적이고 당군 일의 최대 성과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나랑 상관없이 이런 일은 다 벌어진 거고 그래서 내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니 본인도 책임이 있는데 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적폐 청산 좋고 다 좋은데 그러려면은 본인이 먼저 어디까지 이거를 책임을 지고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사전에 작업이 돼야지 그게 먹히는 거지. 지금 냉담합니다, 지금 사람들. 자, 지금 이제 두 분이 여러 가지 과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주로 박 기자님은 당내 화합 원팀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고민. 그리고 지금 국민 정서상 지금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시선들을 어떻게 이제 또 이걸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큰 과제로 얘기해 주셨어요. 자, 어제 민주당은 먼저 본선 주자가 확정된 거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11월 초가 돼야 되잖아요. 한 달 채 남진 않았는데 아마 야당 지금 4명으로 압축된 대선 경선 후보들 아마 이재명 본선 주자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했을 것 같아요. 박 기자님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캠프 쪽 얘기 들어보면 이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대장동 게이트 나오고 있는데 이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런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민주당원의 선택은 결국 이재명 후보였는데 각종 범죄 의혹에 한 배를 타결한 민주당의 집단지성이 안타깝다. 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수용하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다. 뭐 이렇게 여유를 좀 역설적인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가 사범이 대통령이 된 일은 유사일에 없었다. 대선이 범죄자 대선이 돼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걸 수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뭐 이 고발사주 의혹이나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전 총장도 함께 겨냥한 일석이조의 박 기자님은 일타쌍피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좋은 말을 쓰시네요. 네. 일석이조 얘기를 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최종 후보가 됐다고 해서 대장동 게이트 덮을 수가 없다. 0.29% 차이로 결선 투표가 무산된 것도 거론하면서 압도적 승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뭐 떳떳하다면 특검과 국정조사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부패 청소부 원희룡이 이재명이 꺾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저격수 면모 네. 그동안 예비경선 과정에서 보여왔던 그걸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 누가 2차 컷오프에서 4번째로 될 것이냐 이거 네. 많이 궁금했는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 원희룡 후보는요. 저희가 2부 첫 10분 인터뷰에서 오늘 전격 인터뷰를 할 거니까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제 본선 후보의 등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한번 세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야당 주자 반응은 뭐 예상했던 대로 지금 강공으로 나오는 거죠.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 받아라. 이준석 대표는 안전벨트 매라고. 안전벨트 매라. 예. 야, 이게 비행기로 치면 난기류를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이제 과속을 하게 되든 뭐가 됐든 아이가 이제 험난치 않은 길을 이제 오프로드를 달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이번 대선은 정말 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양쪽 다 험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교통정보센터 이제 정보를 잠깐 들어볼 텐데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은 역시 이제 우리가 진영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되니까 국민의힘 4강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네. 주말에 이 4명의 주자들이 또 각각 4인 4색의 행보를 벌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교통정보를 듣고 와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체 휴일인데 도로교통 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를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라 나들이길보다는 귀경길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충청권 정체가 더 늘었는데요. 사고 여파도 있습니다. 옥산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뒤로 청주부터 막힙니다. 옥산 지나 목천까지 20km 구간 정체입니다. 또 안성 분기점에서 남사까지 막히고요.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도 정체가 되고 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으로는 귀경정체 고장난 차 여파가 더해져서 설악에서 서종까지 11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또 덕소 3패에서 강일 쪽으로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당진 분기점 지나 정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후 서해대교까지 18km 구간 밀립니다. 또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주말에는 시선이 온통 토요일, 일요일 저녁 민주당으로 이제 쏠렸었기 때문에 벌써 오래된 일 같지만 국민의힘 4명으로 치러진 게 불과 지난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10월 8일 날 오전 10시 발표가 나서 8명 후보 중에 절반 4명이 떨어지고 자, 첫 번째 순서는 모릅니다. 네, 비공개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홍준표 또 홍준표, 윤석열 그리고 유승민 후보까지는 안정권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난주 내내 4번째 누굽니까? 이거 다 힘들어하다가 황교안이다 그런 분도 계셨고 하태경 지지하는 분도 계셨고 원희룡 이야기도 나왔고 네. 또 한 분 있었죠. 최재형 전 원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예측을 최재형 전 원장으로 했다가 맞죠. 윤석열 후보의 대체제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원희룡 전 지사가 올라왔습니다. 4명 확정. 네. 자, 그러면 이제 토, 일, 주말 이 4분 뭐 했습니까? 이 4사람의 행보를 좀 보자면 네.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이게 화제가 됐어요. 이게. 남들 다 가는 교회가 왜 화제가 될까요? 네. 왜 화제가 됐을까? 네. 다들 아시겠지만은 임금 왕자를 네. 토론에 3차례에 걸쳐서 써서 그게 발각이 될까요? 밝혀지는 발견되는 바람에 그렇죠. 발견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뭔가 주술이나 무속이나 여기에 의지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교회를 갔어요. 그것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색채가 좀 강한, 보수적인 진세가 좀 강한. 얼마 전에 거기 설립자죠. 조용기 목사 저희 돌아가셨을 때 네. 그때도 문상 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조문? 그때도 조문에 갔었고요. 이번에 이 또 순복음교회를 찾아가지고 이번 예배를 이제 일요일에 참여한 거예요. 드렸고 성경책까지 직접 챙겨왔습니다. 성경책을 챙겼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네. 티타임을 갖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예배를 드리거나 미사를 보거나 법회에 참석하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자주 보진 못했거든요. 오히려 지도자를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니 저 임금 왕자 쓰고 어디 쓰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무속이나 주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기독교 교회 다니고 예배 봐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기독교 네. 신자예요?
지금 기독교도 뭐 교회도 다닌다고 하고 네. 또 성당도 다녔다고 하고 불교 법회도 갔다고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 뭐 기간마다 좀 다른 멱스님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네. 있겠죠. 그런데 네. 예, 어쨌든 뭐 보수적인 지지층을 좀 바라보고 네네. 또 이제 첫 주말이기도 하니까요. 4강에 든 다음에 그런 의미가 좀 담기지 않았을까. 제가 오래 지켜본 바는 네. 정치인들은 정말 뭐 거의 모든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해서 네. 이게 불교 법명도 가지고 있고 가톨릭 세례명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도 이제 종종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해명이 좀 될까요? 주술 문제? 뭐야. 교회 간다고 해명이 되면은 네. 뭐 아무런 잡음이 없겠죠. 네, 근데 네. 최소한의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 기독교 지지자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연관성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찍고 싶어도 만약에 종교의 잡음이 있으면은 차마 표에 손이 못 가는 건데 네네. 최소한 명분 포장이 있어가지고 내가 찍어도 네네. 되겠다. 최소한 네네. 그 정도의 이거 포장은 해주는 거는 이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최소한 저는 예배 참석하는 네. 예배 드리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는 모습을 네. 보이면 그러니까 무속 네. 계열은 아니다라는 거를 아니다. 이제 포장을 해주는 거는 효과가 네.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TK로 갔어요. 예, TK로 갔어요. 거기는 지금 이제 30%에서 50%로 3차에서는 당원 비중이 올라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비중이. 그러니까 특히 대구 경북을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어제 갔고 유승민 의원하고 유승민 전 후보랑 원희룡 후보는 호남을 공략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광주에 다 내려가 있어요. 오늘 두 명이. 아니요, 국민의힘 전원이. 이제 경선이 시작. 오늘 그러니까 토론회가 5시 20분부터 그렇죠. 열리고 11시, 오전 11시에 이미 방금 끝났는데 이제 네. 최고위원회의에 다 참석을 했거든요. 광주에서 했군요. 네. 그거에 앞서서 이제 호남 민심을 좀 다독이는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좀 했죠. 예. 조금 먼저 호남을 이제 찾은 것이 원희룡 후보와 이제 유승민 후보고. 예. 자, 오히려 이제 보수의 심장부 TK로 향한 것은 홍준표 후보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서 예배 참석한 건 윤석열 후보. 4인 4색이네요. 네. 뭐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부인 김건희 씨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인이. 이게 그 성경 구절을 다 외우는 건지. 이러면 또 막 기자들은 검증해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네. 생기는데. 창세기 3장 4절 막 물어보고 싶잖아요. 후보 본인은 아니고 후보의 배우자가 네, 그만큼, 교회에 독실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구약을 다 외운다. 신약은 신약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구약이 더 길어요. 네. 39권이 있는데 구약이. 네. 그리고 윤 전 총장 캠프는 SNS에 성렬이 형 밥 3공기씩 먹던 여름 성경학교 시절이라면서 윤 전 총장이 유년 시절 교회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연세대 명예교수니까 연세대가 이제 미션 스쿨이라 그런 이제 어릴 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건 이제 다 그 주변에서 같이 자라온 분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느닷없는 깐부 논란은 뭡니까? 깐부 논란. 이거 굉장히 어릴 때 쓰는 용어인데 오징어 게임에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오징어 게임에서 이 단어를 보면서 맞아 이 단어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이 구슬하고 딱지 서로 이제 공유하는 공동체처럼. 그러니까 거의 경제 공동체 친구 깐부 그렇게 불렀는데 아니 지금 왜 이런 깐부 얘기까지 나왔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2차 예비 경선 결과 나왔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여러 가지 수치가 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중에 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 윤 전 총장이 홍준표 의원을 4%포인트 앞섰다. 그리고 당원 투표 부문에서는 2배 이상 앞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개되진 않았는데. 그 공개된 수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 의원 측은 원래 득표율 공개를 안 하기로 했으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게 어딨냐. 그건 옳지도 않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날을 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주말에 따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 우선 4%포인트라는 자체가 틀리다. 틀리다. 그 누가 만들었는지 의문이지만 가짜다. 라고 해명한 해프닝까지 있었는데요. 여기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홍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범죄 공동체 의혹을 받는다라고 비판을 했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머리와 뭐 입을 세탁해야 된다. 아이고. 뭐 이런 맹비난을 했어요. 아니 한글날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윤 후보가 캠프에 자신이 주의를 줬다. 우린 한 팀인데 너무 심하다. 원팀 정신을 강조했고 그러면서 아니 저랑 이재명 지사랑 싸잡아서 홍준표 선배님 공격하셨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깐부 우리 깐부 아닌가요? 이렇게 SNS에 적었어요. 깐부다. 그랬더니 홍 의원은 네. 깐부는 동지다. 동지는 동지를 음해하지 않는다. 나는 팩트에는 공격하지 않는다. 그게 원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깐부 아니다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 고발사주 의혹, 홍준표 캠프 본부장이 그렇습니다. 이모 있었다. 씨가 국정원 전 직원인데 배석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근데 무슨 깐부냐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깐부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4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경쟁자니까. 경쟁 끝난 다음에 깐부는 될 수가 있지만은 네. 지금은 깐부가 될 수 없는 사이고 네네. 경쟁을 펼쳐야 되겠죠. 야 그럼 지금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네. 서바이벌 게임을 오징어 게임에서 그렇죠. 홍준표 후보 몇 번, 그죠? 인수길 후보 몇 번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셈이네요. 네. 구슬치기를 보면은 당신이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당신은 죽는 거잖아요. 네. 야, 깐부는 아니다. 깐부는 아니다. 근데 거기서도 우린 깐부지 그러고 돌아가시는 아니에요. 스포일러 안 되죠. 이 깐부론 어떻게 보셨어요, 김 대표님? 깐부 치킨 광고만 냈구나 또. 지금 특정 브랜드 PPL 하신 거죠? PPL을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깐부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유튜브에 그거 패러디로 만든 뭐 광고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그게 그래서, 그 치킨 회사에서 모델 제안을 그 노역 배우에게 했는데 그 깐부에게 했던 오영수 배우가, 오영수 배우가 배우의 어떤 자리를 지키고 싶다. 거절했다는 얘기가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여기에서 깐부를 갖다 쓴 것 자체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쓸데없다. 그래서 광고만 해줬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 굳이 뭐 깐부라는 표현이 중요했겠는가. 그 동지 우리는 뭐 한 팀 이런 얘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서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는데 이제 지금 오늘 대체 휴일인데도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 주주가 또 소환됐다는 이제 뉴스가 막 많아요. 대장동 의혹. 지난번에는 이 김만배 주주가 경찰에 소환됐을 때 한번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화제가 됐는데 오늘은 검찰 출석인 거죠? 네. 김만배 씨가 오늘 오전 9시 48분쯤에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에 들어갔군요. 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동을 일으켜 송고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자들의 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천화동인 1호 여기에 대해서 김 씨는 실소유주가 바로 저다. 제기된 여러 의혹은 이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다. 녹취를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그리고 믿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뭐 유동규 전 본부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본인이 맞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이 없다라고도 주장을 했어요. 네. 검찰이 자금 입출금 내역을 수사하면 현재 제기된 의혹이 다 해소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예, 그 뭐 전후에서 많이 만나러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호사가들이 짜깁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재판 관련 얘기는 얼토당토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 퇴직금 지급한 부분 다시 지문이 나왔는데요. 저희 일을 하면서 제 일을 입었다. 회사의 상여금 퇴직금 분배 구조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가니까 또 이제 몇 시간 조사받고 나오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검찰이 뭘 밝혀낼지도 관심인데 지금 김 대표님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그 어느 언론보다 집요하게 지금 이 리서치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성남시 의회 전 의장이죠.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계속 논란이 되다가 그러니까 로비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아예 직원으로 거기 멤버로 들어갔다? 이 인물이 지금 특정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윤길 이미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름이 나왔군요. 예,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최윤길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시의회를 새누리당에서 했지만은 새누리당에 2012년 국회가 아니라 시의회 의장이 된 다음에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민주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넘나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또 고액의 30억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증언들이 예전에 녹취록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를테면 최용길이 뭐 다른 국회의원이나 다른 시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다리를 놔줬다. 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핵심 인물이에요. 지금 핵심 인물이고 아마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소환 조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진영을 넘나들지만은 어쨌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혁혁한 공을 세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새누리당 쪽에서는 다 반대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민주당에 에서의 그 시의회 의장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대가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이후에 화천대유 들어가서 돈을 받은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뭐 검찰은 지금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을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임원은 70억. 뭐 최윤길은 40억 뭐 이런 증언들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김만배 씨가 내가 천화동인 1호 소유주다. 천화동인이 1,200억 원 정도 이제 배당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어서 녹취록에서는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에서 그분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를 보고 이게 지금 뭐 유동규냐 아니면 그 위에 뭐 윗선이냐 뭐 이재명 지사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런 썰들이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건 내 거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오늘 내일 김만배 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많이 세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해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이게 아까 그 대선 레이스와 지금 뭐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대장동 의혹은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시장이었던 게 맞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인사관리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유동규 구속 후에 유감 표명도 했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사과하라 하고 있는 거고 책임을 인정하라 혹은 특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새로 나온 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시의 결정만이 아니라 시의회도 통과해야 되니까 시의회도 로비가 있었을 수 있다. 이 정황이 지금 나와서 또 다른 축으로 하나 가고 있어요. 자, 지금 천화동인 1호 뭐 62억짜리 타운하우스도 보유했다. 근데 이제 1,000억 원 이상 배당을 받은 그 김만배 최대 주주의 오늘 검찰 조사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조금 이제 언론 분석을 내일경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한입뉴스 김준일 대표님 또 박정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당첨된 이 청취자 본부장님을 공개하겠습니다. 0566님하고요. 7901님 두 분께서 같은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세대가 제 세대이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하게 각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며 이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신청합니다. 야, 이 90년대 드라마잖아요. 농구 드라마. 장동건 시문아. 장동건 시문아. 네. 자, 마지막 승부 들으시면서 또 이 두 분 외에도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이요. 휴대폰 끝번호 2180-5873-7321님 함께 받으시고 마지막 승부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기대만큼 두려운 미래지
내게 꿈이 있잖아. 처음부터 날 것은 없는 거야. 살아가며 없고 또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또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상당히 많죠. 이와 관련된 표현 가운데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말 다듬기 작업으로 정리한 것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먼저 플랫폼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됐는데요. 요즘은 정보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개방해서 누구나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반 서비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창조자라는 뜻을 가진 크리에이터는 동영상 플랫폼에 자신이 제작한 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창작자라는 표현으로 다듬었습니다. 요리에 대한 영상에서는 레시피나 밀키트 같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레시피는 조리법으로 다듬었고요.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과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을 뜻하는 밀키트는 바로 요리 세트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창작자가 구독자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그림이나 문자로 간략하게 시각화한 것을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중 그림으로 다듬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대변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한낮인데도 많이 쌀쌀합니다. 지금 제주도의 기온만 23도를 웃돌고 있고 그 밖에 전국은 10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대전과 대구, 광주가 18도, 부산 19도, 서울 20도, 제주 23도 등을 보이며 어제 낮 기온보다 4도에서 크게는 14도나 낮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도 쌀쌀한 날씨니까요. 따뜻한 가을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2도 정도 오르기는 하겠지만 쌀쌀함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그 밖의 지방은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남부와 충청 남부 그리고 남부 지방에는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도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남부와 경상도 제주도에는 20에서 70mm
30mm, 그중 제주도는 곳에 따라 10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요. 전라도와 울릉도 독도, 강원 영동 중북부는 10에서 40mm, 충청도와 강원 영서 남부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4도, 습도는 6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선 경선에서 중도 하차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SNS를 통해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총리가 원칙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이른바 무효표 논란과 관련된 입장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자 SNS를 통해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는 민주당 지지층도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어제 조선노동당 창건 76돌 기념 강연회를 열고 앞으로 5년 안에 주민의식주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설에서 대남 대미 등 대외 메시지나 핵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임성재 선수가 미국 PGA 투어 슈 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최종 합계 24언더파 260타의 성적을 낸 임성재는 2020년 3월 혼다 클래식 이후 1년 7개월 만에 PGA 투어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이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4명이 안착을 했습니다. 자, 대선 경선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이 당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가 이미 지난 주말부터 바빠지고 있다는 소식 일부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차 컷오프의 최종 승자 이렇게 불러도 무방한 분입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며칠 지나긴 했습니다만 한 주말 지났는데요. 2차 컷오프 통과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 시간에도 지난주 내내 이 네 번째 주자 누가 올라갈 것인가 맞추기 게임을 했는데요. 원희룡 후보가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한 분들은 있었지만 올라갈 거라고 예측한 분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자, 4강에 오르게 된 원동력 어떻게 좀 자가 분석하세요? 원희룡이 올라가면 좋겠다, 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것이 사무치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국민들과 당원들이 네. 원희룡이 가야 토론의 수준도 올라가고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도 점검하고 네.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강한 공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를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우문 현답을 주셨어요. 사실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 올라가는 게 마땅한데 그죠? 네. 왜 그걸 또 어렵다고들 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와선 듭니다. 자, 이 당 방침에 따라서 순위와 득표율이 공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프 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부 캠프에서는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황교안 후보요, 부정경선 주장하면서 선관위 차원의 조사가 있어야 한다,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좀 잡음,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선 발표할 수도 없고 극소수 외에는 공개하지도 않기로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네가 대세다라고 이제 플레이잖아요.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당당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동안 이 준비 부족을 드러낸 국정운영 비전이라든지 지금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투쟁을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설사 지금 좀 아슬아슬 하더라도 국민들의 압도적인 신뢰를 앞으로 얻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라고 대답을 말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네, 자,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좀 우리가 무엇이 생각하자.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제 외부와의 적과 싸워야 하는데 내부에서 이럴 때가 아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원희룡 후보가 이제 올라가고 나서 이걸 또 의외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으니까 지난주에는 이게 황교안 후보가 의외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예측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황교안 후보가 또 마침 이게 토론회 내내 지난해 4.15 총선 저 황교안 후보가 이제 미래통합당 대표를 맡았고 또 종로 지역구에 출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대패했는데 이게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부정경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황 후보 측의 입장과 반응 어떻게 좀 말씀을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 말보다는 그냥 감탄사만 나옵니다. 아이고야. 자, 당내에서도 별로 반응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거기에 큰 관심을 안 둬봐가지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알아볼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말 들을 때마다 아이고야 싶습니다. 네. 자, 그러실 수 있다 싶은 게 지금 지나간 절차는 사실은 이제 당의 선관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절차고요. 지금 원 후보님은 이제 이 앞으로를 바라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됐고 총 10차례 토론회가 또 1대1로 이제 붙는 맞수 토론도 있습니다. SNS를 보니까 이제부터 원희룡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앞으로 남은 그럼 이 경선 본선 가기까지 전략과 목표 어떻게 잡고 계세요? 간단하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깨끗하고요. 두 번째 가장 준비된 후보고요. 세 번째 이재명을 잡을 미친 공격수입니다. 야, 요즘에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미친이 들어갔군요. 네. 자, 첫 번째. 미친 공격력. 이제부터 레전드를 만들어 갈 겁니다. 야, 레전드를 보여주시겠다. 거의 이 축구로 치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로 치면 이제 손흥민급으로 뛰시는 겁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네, 적어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자, 첫 번째는 깨끗하다. 두 번째는 준비됐다. 세 번째는 이제 맞상대가 본선에서 돼야 할, 올라가신다면 지금 이재명 이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선수가 아마 레드카드로 퇴장당하고 선수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아주 강력한 지금 예언 같은 예측을 해 주셨어요. 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말씀 주셨지만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나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첨예한 갈등 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만큼 당내 후보들에 대한 검증 역할에 집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후보들에 대한 검증도 할 텐데요. 저는 말꼬리를 잡거나 아니면 신상을 비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과연 우리 당내 후보들이 근본 이 삶의 체험과 철학에 있어서 과연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수준 높고도 국민들께서 정말 알아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검증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을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토론에 지금 많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말꼬리를 잡는 공격보다는 후보의 체험과 철학을
드러내는 그렇습니다. 검증을 하겠다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 보면서도요. 4명 후보로 압축됐을 때 2대2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한 팀이고 이낙연 후보와 뭐 박용진 후보가 한 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해석으로 나왔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보니까요.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를 원 후보께서 더 매섭게 공격하는 토론의 모습들이 있다. 그렇다면 좀 친윤적인 후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최종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희망사항이거나 네. 아니면 옆에서 관전하시는 분들이야 온갖 그 상상과 에피소드를 쓰실 네. 수 있겠지만 네. 막상 운동장에서 뛰는 네. 저는 제가 공격을 해야 될 경우는 공격을 할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패스를 하면서 단체 경기를 해야 될 때는 단체 경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팀 전체로서의 정권 교체에 대한 팀 전력을 끌어올리고 그 속에서 제가 MVP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미리 뭐 사전에 플레이를 짜놓고 한다든지 뭐 누구랑은 볼 뺏고 누구한테만 패스한다든지 이런 사전에 승부 조작된 게임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조작된 승부 게임은 없다. 네. 그러니까 뭐 단일화 이야기 이런 거 지금 뭐 전혀 구상하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팀 플레이도 하고 또 혹독한 검증도 하고 MVP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민주당은 어제 본선 주자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 1타 강사. 이거 자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는 책에 대해서는 내가 다 꿰고 있다. 내가 1타 강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예. 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이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요.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다.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셨는데 아까 레드카드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의 이 흐름,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관측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장동에 관해서는 미친 공격수이고 아수라 사냥꾼이 될 것입니다.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 물론 거기는 조금 강도가 약합니다만은 대장동, 그다음 백현동 그 옛날 식품연구원 자리의 아파트, 그다음 평택의 그 평택항 대후 부지의 현덕지구, 예, 이 네 가지가 덩어리가 크고요. 그 밖에도 알파돔, 그다음 성남시가 했던 수많은 관급 공사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대장동 특별팀에 제보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저희가 이 기본 이 크로스 체크하는데도 지금 밀려 있으면서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심판하는 거야. 그건 제가 권한이 없으니까 검찰이 하겠지만 대선 전에 이걸 시간을 질질 끌더라도 저는 이재명이 둘러싸여 있는 그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본인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면 그 도둑대들에게 철저히 그 속고 무능한 그러한 도둑대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분노를 못 참고 저에 대해서 반발하고 정면 돌파하려고 하면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요. 바로 허위사실 유포죄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재명 지사가 저의 주장과 공격에 대해서 정말 방어를 하려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바로 고발이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기 바라고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못할 것이다. 만약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정도의 대장동과 그 성남시 부패공화국의 벌거벗은 그 도둑대 벌거벗은 임금님 거기에 대한 정보가 한 달 전에만 왔거나 아니면 지금 민주당 경선이 한 달 뒤에만 결선 투표를 했다면 이재명은 결코 후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
동화에서 나온 타이틀까지 달면서 지금 대장동이 다가 아니다 하고 이제 시리즈 의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뭐 이제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 주주가 검찰 출석했으니까 어떤 또 이제 검찰에서의 소식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앞으로 또 원 후보님 전화 인터뷰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간상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 뉴스를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그리고 심층 분석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찾아오는 환상의 커플. 거의 뭐 드라마 출연진이세요. 시사계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님하고요. 네. 또 시사 래퍼 랩진봉 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이 나오시면요. 네. 월요일 막 이제 이른 오후인데 너무 활기차집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는 듣는 청취자분들은 주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졸음이 확 지금 깨는. 주무실 수가 없다니. 시사본부 최고의 핫한 코너 가운데 하나. 네. 이게 시사본부의 역할이 이 점심 식후에 졸음이 몰려올 때 졸음을 깨워드리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중요하네요, 진짜. 네, 오늘은 근데 휴일이니까 사실 좀 졸리셔도 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드디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 선출이 됐는데 여기서 수락연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서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 세력과 구태 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목은 좀 쉬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강한 어조의 이제 수락 연설이었어요. 자, 두 분이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 수락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최 교수님. 뭐 일단 그 결과는 아슬아슬했죠 사실. 그러니까 50 물론 이제 일일가 바뀐 건 아니지만 50%를 넘느냐 못 넘느냐 예상보다는 턱걸이다 이렇게 얘기가 그렇죠. 됐어요. 이게 예산보다 왜냐하면 경기 지역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57%까지 벌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낙승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서울 지역에 이제 선거인단에서 너무 많이 이제 차이가 나면서 결국 이제 50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된 거잖아요. 50.29%.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국민의 채찍질 달게 밟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례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수락하는 연설을 통해서 보여준 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는 부패 세력과의 싸움. 그걸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수 진영을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민생 개혁. 그러니까 일 잘하는 후보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켰다. 그러니까 본인은 민생을 위해서 뛰겠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뭐 이게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책이든 민생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기는 다 갖다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민생을 가장 우선에 두고 그러나 부패 기득권 세력 특히 이제 요즘 그 이번에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어떤 척결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도 본인의 그 명백함 그러니까 문제 없음 결백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또 정치적 메시지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면 돌파 의지까지 담았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서울 민심도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죠. 그 경기가 59%, 58% 이렇게 된 거 보면 서울이 51%인가 그래가지고 격차가 있었어요. 50.29라고 하는 최종하고 사실은 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사실 뭐 서울은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재외국민하고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배가 넘었잖아요. 3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더블 스코어 이상. 예. 그러게 이제 아무래도 이 3차 선거인단의 성향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분들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에 모집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장동 이슈가
완벽하게 이렇게 퍼지기 전에 모집된 맞습니다. 사람들인데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좀 더 중도 성향이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여론조사 그동안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또 완전히 다른 양상을 네. 보이고 있는 것은 좀 주목할 만하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대장동 이슈가 없었더라면 엄청나게 크게 또 사실은 이재명 후보 측으로 좀 더 표를 몰아주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어쨌든 막판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선거 전략으로 삼았던 것들이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사실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게 본선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추이하고 결과가 이렇게까지 다른 거는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네. 사실은 이제 아마도 분석을 좀 다들 하고 있겠지만은 3차 선거인단의 성향이나 3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쪽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하나씩 둘씩 따지고 있을 상황은 지금 아니니까 일단은 겸손하게 겸허하게 현 상황을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네. 쪽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최종 승자가 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제 뭐 비슷한 또 맞아요. 이제 응답도 나왔는데 반면에 정말 좀 안타깝게 패자가 된 진작한 2차 경선에서 이 슈퍼위크에서 이런 드라이브가 걸렸으면 하는 건 이제 이낙연 후보와 그 캠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의제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그럼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제 3차 선거인단의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주셨으니까 최 교수님에게도 궁금한 게 63% 대 28%는 호남에서 네. 전남 광주는 비슷한 박빙은 있었지만 그렇죠. 네. 이런 스코어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실 이제 당원이나 대의원 투표의 결과하고도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라고 하면 일반 당원들은 이제 아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셨던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네. 그 당시의 시점을 보면 1차 경선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충청권에서 상당히 많은 격차가 났어요. 그런데 네. 사실 그렇게 격차가 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상당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충청 지역에서. 해볼 만한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네. 이게 뭐 경기도 아니고 호남도 아니고 충청이잖아요. 여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쪽의 분석은 그 충청권의 그런 결과가 더 열정적으로 이 투표에 올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막 참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좀 더 이낙연 후보 측에 유리한 분들 또 그 이낙연을 지지하는 분들을 더 많이 이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예측 가능하다. 물론 대장동 이슈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히 미쳤지만 그게 절대적인 숫자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전망도 있다는 것도 일부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게 사실은 그 여론조사 할 때요. 이거 3차 나오기 전에 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거나 뭐 지지하지 않거나 어쨌든 대장동 이슈가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을 때 그 원래 그 결집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영향 안 미친다고 보는 게 7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3차 사실은 결과는 좀 설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대장동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 전에 있었던 결과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3차 선거인단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다른 집단 내지는 뭐 역선택 내지는 뭐 어디 조작 뭐 작전 이런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거 지금 현재 와가지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느냐. 이 결과가 나중에 정말 본선을 갔을 때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하고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을 하시고 뭐 반성이라기보다는 뼈아프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확히 좀 펼쳐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죠. 예.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시고 역선택 얘기를 가끔 이제 민주당 내에서 역선택 외에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시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로 보면 9월 1일에서 14일 사이에 지금 24만 명 중에 60%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13만 명 중에 일부가 역선택이어도 이렇게 되기는 너무 어렵죠.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너무 좀 허망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선거가 어떻길래 그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지금 그래도 이 경선 과정이라 네거티브다 검증이다 이낙연 후보와 치고받았지만 사실은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는 원팀이 돼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본선 구도에서는 야권 주자들하고 맞서니까 이제는 이제 진검승부예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맞닥뜨리는데 지금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과제를 어떻게 좀 정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원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이제 민주당 내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몸을 낮추고 함께 경쟁했던 분들을 많이 모셔와서 이제 그 선거 캠프를 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기존의 선거 캠프는 해체하고 이제 같이 경쟁했던 분들이 전면에 좀 나서줘야만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인데 뭐 당분간은 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가서 말씀도 드리고 요청도 하고 그래서 이낙연 후보 측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대장동 이슈를 잘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정면 도패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일원 한 장이라도 받았으면 사퇴하겠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정면 돌파해야 되고요. 이제 원칙적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이제는 승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친문 진영을 끌어안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의 결을 같이 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아니면 현 정부가 계속되기를 원하느냐 이 두 가지 물어보면 정권 교체 쪽이 훨씬 많아요. 여론이 높더라고요. 높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현재까지 높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거는 이재명 지사로 정권이 가도 그건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석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 차별화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부분들을 좀 바로잡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비전으로 나올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 차별성도 함께 가져가야 결국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지지도 끌어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민주당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되지만 차별화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민주당의 그 골수 팬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재명 지사를 그렇게 썩 지지하진 않아 왔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번 선거를 이제 통해서 점점 결집이 되는 모습이 이제 보였지만 이낙연 후보 측 분들은 아직까지 마음을 좀 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달래고 그분들에게 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중도 표심을 다시 확보해 와야 된다는 거죠. 회복해야 한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정권 교체 열망이 되게 많은데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는 것도 정권 교체를 본다는 그 프레임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라고 하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론 40% 이상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현재까지 되게 불만인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 너무 점잖다. 너무 사실은 마음이 약하다. 우리가 당신들을 이렇게 싹 이렇게 몰아주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뽑아준 것은 어쨌든 끝까지 힘을 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완성해달라는 뜻이었는데 강하게 개혁을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중간에서 다른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저 사람 말도 들어주고 이러면 안 되겠다. 예컨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금감원 이런 데에서 전세대금 대출 관련해가지고 너무 옥죄니까 그래서 말하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재임할 때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을 욕하고 계속해서 친정부에 대한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정책도 사실은 뭐 국민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 대통령이 탕평책을 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인사를 잘하려고 했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너무 좋게 해주다 보니까 독이 되어 돌아온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근데 이거를 이재명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나는 강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런 조세를 마무리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권 교체 내지는 정치 교체, 정치의 뭐 다시 발전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분 이재명 캠프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이거 아주 전략적으로 일리 있는 논리를 쫙 전개해 주셔서 이분들 스카우트 되면 저희 방송이 펑크나요. 연락을 안 준다니까요. 연락이 안 준다. 여러 번 말했잖아요. 연락 달라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네네. 객관적으로 균형 잡힌 논평을 올해 시사본부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현 정부와 일정 수준의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또 민주당의 또 연속성, 정통성은 승계해야 되고 요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돌파력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최영일의 시사본부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교수가 함께하는 주간 이슈 먼데이 듣고 계신데요. 방송 들으시다가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슈. 그런데 어제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낙연 후보가 뭔가 딱 승복 발언이 안 나오더니 어젯밤부터 네. 오늘까지 사실상 경선 불복 아니냐. 근데 사실 이제 이의 제기 과정인데 한번 저 육성으로 그 사운드를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무효표 처리 부분에 대해서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주시겠습니까? 이 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당의 선관위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에서 당헌 당규를 합리적으로 다 해석해서 잘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원팀이 되자 하는데 저는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그냥 원칙에 따라서 조속히 수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정말 그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들리는 것이 지금 이제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이낙연 캠프입니다. 이게 결선 투표 선언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인데 그렇지 않으면 원팀 될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오늘까지는. 그럼 지금 김두관, 정세균 두 후보가 사퇴한 표를 무효로 처리했는데 적어도 이 받은 표에 대해서는 이게 분모에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그렇게 되면요. 49%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49% 되죠. 네, 그럼 이낙연 캠프 쪽에 오늘까지 주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위험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 매우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본인들은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로 있던 시절에 이게 지금 특별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규정이잖아요. 네네. 이 규정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으면 본인이 절대 그런 말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50%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50%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결선까지 갈 필요 없다. 이것 때문에 나온 거지. 50% 표가 엄청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될 때 그때 나온 1, 2와 2위 차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표 차이가 0.몇 %밖에 안 됐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깨끗하게 승복했잖아요. 네네. 2위 후보가.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 이외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2위 후보가 이런 식으로 딱 정면으로 이거를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지금 민주당이 녹록한 지금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거나 뭐 선거에서 졌다거나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본인이 다시려고 그래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배수진을 친 거긴 하겠지만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위험한 요구다. 최 교수님은요? 저도 동일한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낙연 후보 측의 입장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된다. 좀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근데 어젯밤에 이 3차 선거인단 결과 보고는 더블 스코어 이상 내가 지지를 받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23표 중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충청북도, 호남, 제주, 인천 다 지나서 온 거잖아요. 강원까지. 다 누적해서 나오는 결과니까. 네,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까 노영희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특별당규가 통과된 게 이제 이낙연 후보의 대표 선거하면서 같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라고 하면 그때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그리고 경선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돼요. 경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첫 번째 후보 사퇴 그때도 문제 제기했어요. 근데 그때도 선관위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또 두 번째도 또 문제 제기했어요. 그 넘어갔어요. 지금 다 끝난 뒤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이건 국민들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이거 당헌 당규 잘못됐다면 경선이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 잡고 가든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아니면 그 전에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경선 시작돼서 이제 다 끝났는데 끝난 뒤에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국민들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지자들은 물론 그걸 원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첫째는 이낙연 후보 측에도 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고 두 번째는 민주당 경선에도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이번 대선은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고 정권 재창출이 될까 말까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내부적으로. 원팀이 훼손되게 되면 사실은 이건 같이 다 어려움에 처하는 길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뭐 그전에 이 규정이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알면서도 시작했고 지금까지 왔다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한마디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상민 선관위원장 태도가 매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됐다. 네. 저는 그분이 예전에 그 경선을 관리하는 도중에도 계속 여러 가지 발언을 쓸데없이 하면서 뭐 예를 들면 기억나는 게 지사직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아주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되고 사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데 인터뷰를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면서 방송에서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아니 개인적 의견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특검해야 된다, 뭐 지사지고 사퇴해야 된다, 전혀 경선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을 거기에 앉아가지고 계속 하셨잖아요. 저는 그분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이번에 어젠가요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경선 불복에 대한 가능성을 사실 열면서 계속해서 태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또 나중에는 항상 그 꼬리를 열어놓잖아요. 문을 열어놓고서는 뭐 이 당원 당규가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딴 말을 한단 말이죠. 선관위원장이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매우 부적절하고요. 이번에 국민의힘 측에서 그 4위까지 사람들 이렇게 뽑았을 때 그 선관위원장 정홍원 쪽하고 그다음에 한 사무총장 측에서 말하거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선관위원장이 그동안에 사실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과정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제 끝난 걸 가지고도 선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본인이 관리한 이 선거의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거가 되잖아요. 이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자, 이게 또 의미 있는 지적인 게 그동안 이제 심판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가려져 있었다. 이제 후보 간의 경험만 봤는데 오늘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은 민주당의 상황에서 심판의 역할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이 코너는. 그래요? 네. 그런데 막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모래시계가 모래가 새나가는 느낌인데 또 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레이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바로 대장동 개발 의혹. 여기 핵심 인물이죠. 이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최대주주라고 하죠. 또 특히 천화동인 1호. 내가 실소유주다 이런 얘기도 오늘 남기고 검찰 소환에 들어갔습니다. 조사하면 시간 받을지 모르겠는데 현장 목소리 듣고 와서 이 이슈로 톡합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 관련돼서 어떤 부탁과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그렇게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또 짜집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판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동안의 이제 의구심에 대해서 상당히 육성으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례적이기도 한데요.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편집됐다. 불법적 자금 거래는 없었다. 본인은 무고하다. 지금 이런 이제 취지로 보입니다. 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해서 그동안 많이 언론에 공개 일부 나온 녹취록이 편집됐다. 이게 방점인데 지금 노 변호사님 아무래도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검찰 소환인데 노 변호사님 지난주에 제가 SNS 보니까요. 오늘도 승소. 방송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건을 하세요. 저는 어떻게 방송도 하고 재판도 뛰어다니시지 하는데 진격의 노영희 변호사님. 진격의 노영희. 오늘 김만배의 이야기 신빙성 있습니까?
저는 정말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야, 법조인 입장에서 신빙성 없다?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동규 씨라는 개인 분이 의견입니다. 네. 유동규 씨라는 분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먹고 남 좋은 일만 그렇게 열심히 시켰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김만배 씨가 본인이 사실은 정영학이 녹취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래서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데 녹취하는 걸 알고 흘렸다. 그러면은 녹취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돈 준다는 거짓말을 하니까 오히려 줬어도 안 줬다고 할 판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말만 하겠지 불리한 말만 하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그러면 유리한 말만 했는데 그 정도면 도대체 불리한 말이 있었으면 뭐였을까. 이런 얘기. 그냥 또 하나 이게 진실이라는 얘기가 사실 성립되는 게 김만배 씨 스스로 밝힌 게 있어요. 정영학 회계사가 나도 고위직에게 50억씩 줘야 된다 그러면서 200~300억이 들어갈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각자 로비를 했다는 것이고 각자 로비를 하는 과정 중에 수십억을 누구누구에게 준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거야. 이 사람 얘기는. 왜 못 믿겠느냐 하면은 이거는 전부 다 각자 몫을 더 자기 몫을 높이기 위해서 남에게 들어가야 될 돈이 많다는 식으로 경비를 부풀린 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간에 경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배임 행위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못 믿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어디선가 이게 터진다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다 모두에게 상대방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수긍을 했다는 거잖아요. 경비를 인정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 기본적인 사업 자체는 로비로 이루어진 모래성이었다. 이거를 스스로 밝힌 꼴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네. 그리고 그동안에 오늘 왜 이렇게 호화 법률 구조 구성원 법률 자문단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개인적인 것 때문에 이랬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벌써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 얘기는 여기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걸 스스로 이미 그 전부터 알고 대비를 해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김만배 씨 말은 전부 다 사실 저는 그냥 일종의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에 불과하고 그렇다면은 정민영이나 변호사나 아니면은 이 정영학이나 이런 분들은 왜 이런 식으로 물론 그 사람들도 잘못이 있겠죠. 여기서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이 관여자들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면서 유동규 씨 관련된 얘기를 하겠느냐. 이건 좀 빠져나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돈을 좀 먹고 싶었는데 그 언저리 있었는데 못 받아오던 사람들 중심으로 수사를 다시 집중적으로 하면 나올 겁니다. 결국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신빙성은 없다.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법조인 입장에서. 그런데 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마지막 아까 잠깐 들은 육성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짜깁기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어쩌면 굉장히 사법부를 이제 옹호해주는 발언을 김만배 씨가 했는데 이 재판 거래 의혹이에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이 나오니까 얼토당토하지 않다. 우리 사법부가 뭐 그런 수준 아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 대목이 지금 야당이 상당히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뭐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재명 지사를 엮으려고 할 거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돈을 받고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그게 증명이 돼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정말 위해서 이 사람이 뛰었거나 뭘 뇌물을 주거나 그걸 부탁하고 청탁했거나 이런 부분 나온 게 없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정치적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저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아닌 걸로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아까도 노영희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그 정치적 이슈로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뭐 그 진실성을 따지는 문제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김만배 씨의 주장은 당연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하겠죠. 다만 저는 한 가지는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은 원본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정영학도 본인도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문제 있는 어떤 그 남욱, 정영학, 김만배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됐을 텐데 이 세 사람의 대화 중에 본인이 제출한 녹취록이 정말 원본 전체는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을 일부러 녹취록을 갖고 갈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검찰이 빨리 이거 전체 내용을 다 확보해서 다 들어봐야 된다. 검찰은 당연히 갖고 있겠죠. 낼 때 뭐 녹취록만 낸다고 해서 검찰이 오케이 하지 않아요. 이런 거 받을 때는 그 원본 파일을 달라 그래서 원본 파일이 짜집기가 됐는지 편집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특히 중간에 어느 부분 잘랐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A의 앞에 거하고 뒤 거하고 합쳤는지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검찰의 힘이 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황이 너무 웃기는 게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혹은 천화동의 이론 내 거다 이러잖아요.
유동규 씨도 내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700억을 불로소득 한 거예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로 700억이 김만배 씨가 아니라 뭐 유동규 씨 거였다면 옛날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스 그 비싼 회사에 주식 같은 거 있었을 텐데 내 거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 내 거 아니다. 서로 내 거 아니라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냥 나를 주지 왜 자기들끼리. 네. 자, 노 변호사님의 끝말은 나를 주지. 야, 나를 주지로 그 말 끝날 하고 줄은. 싶어서 그 말을. 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주지.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깜짝 놀랐네요. 네. 야, 시간이 다 된 게 너무 아쉬운 게 지금 어제 윤석열 후보 이제 교회 예배 참석한 게 화제가 돼서 아이고 최진모 교수님한테 꼭 여쭤봐야지 그랬는데 빨리 물어보세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슈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두 분 또 역시 재밌네요. 나를 주지. 나를 주지.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주간 이슈 먼데이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편의점 상품권 드리고 있다. 아까도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입니다. 자, 지난주에 못한 안타까운 월요일 코너 국제본부입니다.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제뉴스 살펴보는 시간인데 지난주 이 시간 대체 휴무, 개천절 휴무 때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을 해서 인터뷰 시간을 좀 길게 잡느라고 안타깝게 빠졌죠. 오늘은 이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국제뉴스를 못 들으니까 이게 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근질근질하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뭐 국내 뉴스에 화천대유를 탐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들으셨죠. 네. 네, 우리 욕망을 좀 내려놓고 평정심을 찾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이 중국과 대만의 갈등 심화인데 사실 갈등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안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 이 양국 정상들의 발언이 요즘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포문은 지난 9일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먼저 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 이러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끝이 좋은 적이 없었다.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대만 독립 세력을 향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이 다음 날인 10일 건국 기념일 연설에서 주권 확보와 국토 수호를 견지하겠다. 대만은 합병이나 주권 침해에 저항해야 하며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10월 10일은요. 1911년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우창봉기가 시작된 날인데요. 중국에서는 혁명기념일이고 대만에서는 건국기념일입니다. 중국, 대만에서 다 각자 기념일이기는 한데 자, 지금 우리가 좀 혼동스럽죠. 그럼 중국과 대만은 도대체 어떤 국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양안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양쪽 국가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양안 통일, 원 차이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과 대만의 입장. 뭐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 거예요? 네, 일단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 주석은 양안 통일을 위해서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는 평화 통일과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국과 두 체제죠.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구이 공식을 견지하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면서 다소 온건해졌습니다. 뭐 그래도 통일이란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 구이 공식은 1992년 11월에 민간 기구인 중국 해협 양안 관계 협회와 대만의 해협 교류 기금회가 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과 중화민국 대만이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 해석을 놓고도 지금까지도 약간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라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요. 유연한 대만 독립을 주창하면서 구이 공식의 인정을 거부하면서 정권을 잡은 차이 총통은 이번에도 양안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평등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묘하게 여기서 핵심은 이제 구이 공식이 이제군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구이 공식 우리가 일국양제 이렇게 부르죠. 하나의 국가인데 두 개의 체제가 서로 인정을 한다. 그런데 이제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한다라는 해석이 이제 대만과 중국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완전한 통일 여기 좀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대만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대만 독립 아까 언급해 주셨어요. 그럼 양안 관계가 좀 풀리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대만이 자신들에게 흡수되는 방식으로 본토 중심의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시간이 흐르면 흡수 통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대만은 사실 중국 정부의 정통성이라는 건 당시에 타이완 섬으로 잠깐 옮겨온 국민당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중국을 대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만 내에서도 통일을 주장하는 국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중국 본토와 대만 어느 쪽에 정통성이 있는가 이 문제만 따졌어요. 그런데 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차이 총통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은 사실 아예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중국 시진핑 주석 쪽 정부 하보다는 지금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더 상당히 긴밀하게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있어야지 지금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중국 본토가 대만을 흡수 통일할 거라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왜 홍콩이 국가보안법 제정이 되면서 중국이 원래 홍콩도 일국양제였죠. 민주주의 체제 인정하기로 해놓고 그 약속을 깼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대만인들이 사실 공포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그 총통 선거에서 사실은 차이 총통이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밀리다가 홍콩 문제 때문에 갑자기 대만 독립 쪽에 힘이 실리면서 차이 총통이 재선을 하게 된 거고요. 자, 미중 관계가 갈등을 빚으니까 미국이 또 대만 카드를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자, 최근에 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서 지금 계속해서 대만 방북 식별 구역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종의 무력 시위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는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국제사회에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국제관계, 국가 간 관계의 어떤 이 질서가 지금 이제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맞습니다. 정권 창출, 재창출, 이 교체에도 영향을 주고 중국 문제가 복잡합니다. 근데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지금 해석을 해 주시니까 청취자 우리 본부장님께서 문희정 짱 이런 지금 응원의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국 상황을 지금 들여다보면요.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여러 가지 이제 또 대기업의 지금 이제 막 파산 위기 문제도 있었고요. 그건 중국 정부가 기업들 길들이기에 나선 거죠. 나섰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또 최악의 전력난이 얘기가 함께 나왔어요. 촛불을 켜고 생활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왜 그래요? 사실은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호주와 이제 갈등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석탄을 이용해서 화력 발전소를 돌리는 쪽도 민간 쪽이거든요. 그쪽을 또 중국 정부가 살짝 길들이게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의 상당한 압력을 중국 정부가 가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시진핑 주석의 어떤 장기 집권을 위한 기본적인 그 플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시장과 기업의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은 참 특이한 게 시장을 보면은 개방돼서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아니야? 그런데 정치 체제를 보면은 공산당 독재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인민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라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 권력에 너무 힘이 세진 기업에 대한 길들이기 과정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동의 레바논에서도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이 경유 연료가 바닥이 나면서 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두 곳이 연이어 멈춰섰고요. 급기야 지난 9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전에도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전기가 들어오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끊기고요. 자체적으로 대형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부유층에서만 전기를 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흔히 정전이 되더라도 왜 병원 같은 곳은 자체 발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곳. 근데 그런 곳마저도 지금 전력이 다 끊어졌고요. 말 그대로 레바논 전체가 암흑천지입니다. 더 심각한 건 레바논 국영전력회사가 이 당분간은 이들 화력발전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야, 지금 레바논 지금 여기가 경유연료가 바닥이 나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2곳이 멈췄고 그리고 전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일단은 민생 문제가 어떨까 시민들의 어떤 생활이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오스트리아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유럽의 선진국인데 총리가 부패 혐의로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총리가요. 정치적 감각을 갖춘 세계 최연소 총리. 그래서 관심이 상당히 모아졌던 기대주인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세바스티안 크루츠 총리인데요. 1986년생이에요. 어우, 저보다 20살 젊습니다. 저랑 띠동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젊습니다. 2017년 당시 31살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 나이는 젊지만 2013년에 외무부 장관을 맡고 2017년에 압도적인 지지율로 국민당의 대표가 될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무장관이던 2016년부터 총리가 된 이후인 2018년까지 자신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해달라고 한 신문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재무부의 자금을 사용했다는 혐의가 제기가 된 겁니다. 지난 6일에 오스트리아 검찰은 크루츠 총리에 대해서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자꾸 그런 식으로 부인하면은 12일에 불신임 추진하겠다. 그리고 또 국민당이 지금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함께 구성하고 있는 이 녹색당에서도 총리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난 9일에 정부가 더 이상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요. 네. 자, 사임 이후에도 뭐 크루츠 총리가 완전히 뭐 정계 은퇴를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일단 제1당인 국민당의 당수직과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후임자로 측근을 일단 추천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계속해서 결백을 좀 주장하면서 측근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퇴하기엔 너무 젊어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소식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국제본부 함께했고요. 자, 편의점 상품권 오늘 당첨자 불러드립니다. 휴대폰 뒷번호 1361 2628 2399 3253 2883 2123번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글날 대체 휴일의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본부장님들 감사합니다.